아무리 일본 영화계가 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박스오피스의 대부분이 애니메이션 극장판과 실사화로 점철된다고 해도 기괴할 정도로 과장된 연기와 오버하는 연출과 수준 이하의 각본이 즐비하다고 해도 여전히 일본 영화의 수준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마구치 류스케 같은 감독이 존재하기 때문일 겁니다. 아사코 때와는 사뭇 다른 영화를 보는 내내 전율을 느꼈고 영화가 끝난 이후에는 진심으로 경탄하게 만든 그의 작품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인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하필 또 일본에서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드라이브 마이카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동명의 단편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2014년에 문학동네에서 출판한 하루키의 단편집 여자 없는 남자들이라는 책에 수록된 첫 번째 단편입니다. 하루키답게 제목은 비틀즈의 음악에서 가져왔습니다. 만약 하루키의 문학을 좋아하거나 혹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단편을 읽어보고 영화를 본다면 더욱 좋습니다. 물론 굳이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작품은 세헤라자드라는 단편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마찬가지로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해서 안톤 체호프의 바냐 아저씨라는 희곡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체호프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건 갈매기겠지만 바냐 아저씨 역시 벚꽃동산, 세자매와 함께 그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을 미리 읽어보고 영화를 보면 더욱 좋겠지만 역시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 작품은 이 영화 드라이브 마이카는 그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배경 지식들을 미리 알면 좋은 건 모든 영화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는 굳이 하루키의 원작을 알지 않아도 체호프의 원작을 몰라도 아니 살면서 무라카미 하루키나 안톤 체호프를 처음 듣는 사람이 봐도 충분히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사실상 이보다 뛰어난 영화를 찾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3시간에 달하는 이 영화는 그래도 꼭 영화를 직접 보고 나서 리뷰를 보는 게 좋을 거라는 말을요. 그만한 시간을 투자한 가치가 있는 작품, 그 이상을 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드라이브 마이카 시작합니다. 만약 그날 나리타 공항에 차를 세운 동시에 받은 문자 메시지의 지시대로 얌전히 호텔에서 하루를 보냈다면 이 모든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묻는 것은 어쩌면 불필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남자는 비행기가 결항되었다는 소식에 얼른 집으로 들어왔고 어디선가 들리는 아내의 신음소리에 의아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거실에서 자위라도 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아니 그 의문이 사실이길 바라는 희망이 잠깐씩 스쳐갈 때 남자의 눈앞에는 적나라한 현실이 자리합니다. 얼마 전에 소개한 자신의 작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연기자, 아내의 작품에 대해서 말하고 이 둘을 그렇게 좋아한다던 그 젊은 배우. 그 젊은 배우에게 안긴 아내는 남자가 거실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알고 나서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언제나처럼 아내의 목소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마치 이 남자의 심정을 그대로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의 루틴, 아내의 목소리가 남자의 반응이 마치 이 모든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는 듯한 착각. 연극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의 주인공은 연극의 주인공과 교감하고 뒤섞이며 하나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지극히 하루키다운 장면들. 그리고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했는지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병원으로 급히 달려와 다정히 안아주는 아내. 의사를 만난 남자는 녹내장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의사가 들려주는 녹내장 설명 역시 남자의 상황을 말하는 것만 같죠. 다른 눈이 보조하기 때문에 잘 알아내기 어렵다. 알아냈을 때는 이미 실명 위기인 경우가 많다. 빨리 알게 된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일까? 우연한 교통사고로 녹내장이라는 실명에 이르는 병을 알아낸 것이 퍽 우습게 느껴집니다. 우연히 결항되는 사고로 아내의 외도라는 이별에 이르는 병을 알아낸 것과 이리도 닮았을까?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말, 남자에게는 그 말이 다르게 들리는 듯합니다. 죽은 딸의 기일, 딸을 보고 오는 두 사람의 대화, 마치 농담하듯 사랑한다고 말하는 남자. 남자는 사랑한다는 말 뒤에 농담을 붙여서 어색한 분위기를 제어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여자의 고백. 여자는, 오토는 마치 변명하듯 강변하듯 사랑을 말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해서 기쁘다고 확인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불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밤, 무언가를 갈구하듯 남자는 여자의 몸을 원합니다. 아내와 관계를 시작한 남자. 남자는 마치 아내에게 복수하기라도 하듯 아내를 그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겼던 남자가 발견했던 그 소파에서 같은 채 위를 취해봅니다. 절망하는 듯한 아내, 아니 오토의 표정. 그리고 오토의 주도로 이어지는 섹스. 섹스와 함께 흘러나오는 오토의 이야기. 다음날 아침 오토의 물음에 지난밤의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남자의 거짓말.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은 남자의 태도 때문인지 두 사람의 대화가 묘하게 빗나가기 시작하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오토는 오늘 돌아오면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출근하는 그 길에서는 바냐 아저씨의 대사가 마치 남자의 마음을 읽기라도 하듯 여자의 정절과 거짓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정절을 지키고 있다는 말. 그녀의 철저한 거짓이 교수를 속이고 있기에 그녀는 유감스럽게 정절을 지키는 상황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거짓말에는 논리가 없다는 말을 남자는 이죽거리며 말합니다. 하지만 퇴근길에서 나오는 대사들은 마치 남자의 희망을, 바람을 반영한 말처럼 들립니다.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는 고백, 당신을 선택하고 남은 날을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말. 영화는 그것을 오토의 목소리로 들려주며 이 부분이 오토가 하고 싶었던 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단지 남자가 오토가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을 가능성을 동시에 말해줍니다. 물론 이건 모두 체오프의 바냐 아저씨 이야기지만요. 놀랍게도 말이죠. 그리고 돌아온 집에서 그녀는 쓰러져 있습니다. 전하려던 말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녀가 전하려던 말은 외도에 대한 것일 겁니다. 어쩌면 외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지난밤에 말한 것처럼 그 모든 일을 끝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외도를 끝내고 남편과 함께 하겠다는 것. 하지만 어쩌면 그 끝이 남편과의 이별을 의미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제 여자의 마음을 확인할 어떠한 방법도 없이 그녀를 보내고야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하려는 말은 외도와는 무관한 전혀 다른 주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남자는 그 모든 것을 확인할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나 새로 맡은 연극제 감독의 일. 언제나 그렇듯 히로시마로 이동하는 동안 지주마카 출혈이라는 병으로 급사한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아내와 대화하듯 대사를 들으며 도착한 곳에서 유스케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바로 운전기사를 고용해 주겠다는 것. 운전하면서 희곡의 대사를 확인하는 것은 자신에게 중요한 루틴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뜻대로 이어지지는 않고 내키지 않는 동행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입니다. 나타난 운전기사는 미사키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 전혀 내키지 않는 유스케는 이 낯선 여자에게 자신의 차를 맡겨야만 합니다. 미사키가 처음 차량에 앉아서 전기 배선에 대해서 묻고 운전을 준비하는 모습은 마치 운전 교본에 있는 설명을 읽는 듯 완벽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시트를 조절하고 사이드 미러와 룸 미러를 조절하면서 핸들과 기어봉까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모습은 말 그대로 프로의 능숙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거기에 후진을 하며 차를 빼는 장면에서는 차의 길이와 너비, 움직임을 체크하는 것이 확연히 보입니다. 미사키가 처음으로 차를 운전하는 장면에서 약간은 허탈한 듯한 유스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대목도 재밌습니다.
미사키는 지금 유스케의 차를 너무나 능숙하게 운전하고 있고 초반에 차를 대하는 미사키의 모습은 마치 처음 보는 친구를 길들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숙한 솜씨에 자신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던 차가 너무도 쉽게 미사키에게 적응하는 걸 보면서 유스케가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마치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던, 내가 아니면 만족도, 기쁨도 줄 수 없을 것 같았던 나의 아내를 탐하는 다른 남자를 목도한 것 같은 감정일까요? 아니면 다른 남자에게 안긴 내 여자를 유감스럽게도 봐버린 것 같은 당혹스러움일까요? 놀랍게도 바냐 아저씨의 대사는 다시 한번 유스케의 마음을 읽은 듯 너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는 말을 합니다. 미사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듯. 유스케가 도착한 곳은 1시간 정도 떨어진 바닷가의 호텔. 바다가 훤히 보이는 방만큼 미사키의 운전도 나쁘지 않았던 유스케는 내일 오전 8시에 모시러 오겠다는 미사키의 말에 곧장 대답합니다. 미사키도 유스케도 굳이 더 확인할 필요는 없고 그저 내일 오겠다는 말과 오고 가는 인사로 대신할 따름. 그렇게 둘의 계약은 성립되죠. 이어지는 오디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연기자들끼리 페어를 이루어서 진행하는 오디션. 서로의 언어를 모르기에 합을 맞추지 못하면 상대의 대사가 끝나기도 전에 대사를 끊고 나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에 처음 오디션을 보는 이 여성은 저라면 불합격. 연기 도중 상대가 일어나자 아직 내 대사가 안 끝났는데 라는 말을 합니다. 마치 상대를 힐난하는 듯한 어이없다는 약간의 웃음이 묻힌 채 나오는 그 말은 그녀가 완전히 이 연기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면 그 다음 연기에서 유스케의 찬탈자가 나타나 진짜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제니스 찬과 찬탈자의 연기. 겉옷을 벗는 순간부터 예사롭지 않은 모습, 퍼지는 긴장감, 서로 다른 언어로 연기를 펼치는데도 그리고 카메라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외곽에서 그들을 잡고 있는데도 관객의 입장에서 숨을 참고 몰입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연기의 힘이라는 걸 보여주기라도 하듯. 그리고 둘의 언어가 달라서 말을 자르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만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바라보고 있기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두 사람이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한 것처럼 대화를 나누게 되죠. 동작의 연결과 시선조차도 완벽하다고 느끼고 그 감정이 고조되어 둘이 격렬한 키스를 나눌 때 둘을 중단시키는 유스케. 자신의 찬탈자의 연기이기 때문이었을까? 그리고 그가 키스를 하는 방식이 그 대상이 마치 죽은 아내를 연상시키기 때문이었을까? 유스케는 속에 담긴 말을 꺼내지 않은 채 그저 그만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그 녀석이 함께 있던 순간에는 뱉지 못했던 말, 하지만 뱉어야 했던 말. 그리고 유나의 등장, 소리를 내지 못해 수어로 말을 하는 그녀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유스케의 앞에서 대사를 시작합니다. この悲しみを耐え抜いて 아마 무수히 많이 듣고 읽고 아내와 대화했을 그 대사. 너무 잘 알아서 장면까지 훤히 떠오를 정도로 완벽하게 알고 있는 그 대사들인데 말이 아닌 수어를 통해 전달될 때 유스케는 어쩌면 익숙함이라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어서 가려져 있었을. 그래서 잊고 있었을. 그 대사의 깊은 의미를 생경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유나의 수어는 그 손동작은 마치 먼지를 툴툴 털어내 유스케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진짜 말을. 그리고 그 대사는 너무나 강렬합니다. 나도 아저씨만큼 불행하다는 말. 하지만 절망하지 않는다는 말. 이 슬픔을, 삶을 참고 견뎌내 달라는 말. 그 요청이 언어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오디션이 끝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첫 대본 리딩이 끝나고 다카츠키가 다가와 술을 한잔 하자고 권합니다. 권유를 거절할 수 없었는지 다카츠키를 따라가는 유스케. 함께 술을 마시는 동안 그들의 화제거리가 된 것은 바로 죽은 아내인 오토. 둘은 오토에 대한 각자의 기억을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어째서 오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 이 친구는 유스케가 오토와 자신의 일을 절대로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말하고 싶은 걸까요? 녀석의 의도를 전혀 알 수 없는 채로 이어지는 대화는 마치 떠보듯 이어지는 사랑과 섹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다카츠키를 향해 너는 분명 오토를 사랑했다고 말하는 유스케와 부정하지 않는 다카츠키. 하필 도철하는 사람까지 엮이며 불쾌한 자리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영화는 잠시 미사키를 보여줍니다. 오디션을 기획한 인물 중 하나인 윤수는 자신의 비밀을 밝힙니다. 윤수의 비밀은 아내. 유나는 윤수의 아내였지만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오디션에 참가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유스케는 미사키에게 동행할 것을 요청하고 미사키는 자리에 앉아 함께 밥을 먹습니다. 언어를 넘어서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유나. 여기에서 유스케는 처음으로 미사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녀의 온전이 무척 마음에 들고 그 누구의 온전보다도 편안했다는 말. 거의 중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 그 말이 지나자마자 미사키는 강아지의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그 전까지는 불편했던 미사키가 자연스럽게 강아지와 교감하게 된 것은 유스케의 말이 마치 미사키의 운전처럼 그녀를 편안하게 해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점차 유스케는 아내의 녹음을 듣지 않게 됩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좋다고 말하는 미사키. 이제는 아내의 목소리나 대사의 내용보다는 미사키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유스케. 미사키가 누구인지, 왜 면허를 땄는지, 유스케는 자연스럽게 미사키에게 물어야 할 것들을 묻습니다. 그녀에게 물을 것이 생겼다는 것은 점차 그녀가 신경 쓰여서 견딜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유스케의 이러한 변화는 계속해서 이어지죠. 유스케가 그토록 편안하게 느꼈던 미사키의 운전의 비밀은 학대. 중학생밖에 안 되는 아이에게 운전을 시키고 조금이라도 잠에서 깨게 만들면 폭행을 퍼부은 엄마의 가혹성이 만든 습관. 아무리 험한 길을 운전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밀에 유스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미사키는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절정으로 향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숨겨둔 진실을 꺼내어서 누군가에게 전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 걸까요? 복잡하기 짝이 없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직시하는 것도 인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마음을 적절한 언어로 바꿔서 표현하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렇기에 이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는 바로 그 언어의 한계를 전달을 말합니다. 다카츠키는 문제적인 인물입니다. 특유의 폭력성과 공격성, 아이처럼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한 태도 등은 유스케의 말 맞다나 사회인으로서는 최악에 가까울 겁니다. 유스케가 미사키와 함께 히로시마에 대한 이야기를, 태어난 곳과 나이가 지금 23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길을 가는 길에 둘은 사고가 난 차량을 봅니다. 그리고 다카츠키와 제니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둘의 관계를 쉬이 예상할 수 있는 장면. 두 사람은 지각하고 다카츠키는 사과도 할 겸 유스케와 또 한잔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지난번과 차이가 생깁니다. 다카츠키는 자신이 바냐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옷. 어쩌면 지금 유스케는 자신이 응당 입어야 할 옷을 다카츠키에게 준 것인지도 모른다고 영화는 말하려는 듯합니다. 마치 응당 아내 옆에 있어야 했을 유스케가 응당 화를 내야만 했을 유스케가 그 자리를 피한 것처럼 지금 유스케는 바냐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스케는 실토합니다. 바냐 역할은 대사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끌어낸다고. 마치 비밀이라도 알아낸 것처럼 다카츠키의 표정이 변합니다. 또다시 사진을 찍는 인물을 다카츠키가 발견했고 이를 막아줄 유스케가 없기에 다카츠키는 아마 뭔가 사건을 저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 사건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유스케와 다카츠키는 긴 대화를 이어갑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미 다카츠키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험하며 즉흥적인 인간인가를 영화가 충분히 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술에 취해서였다고는 하지만 사람을 흠씬 두들겨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유스케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어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이번에도 오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번 주제는 오토의 작품과
오토의 외도. 술의 힘을 빌렸기 때문일까요? 유스케는 오토에 대해서 술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의 흐름이 굉장히 근사합니다. 오토와 유스케 사이에 있었던 딸, 폐렴으로 죽은 딸아이.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23이 되었을 거라는 말에 살짝 반응하는 미사키. 딸이 죽은 후 완전히 달라진 두 사람의 삶. 그리고 오르가슴을 느끼고 나서 벼랑간 이야기를 시작하는 오토. 어쩌면 섹스에 몰두한 후 떠오르는 이야기를 홀린 듯이 말하는 것이야말로 오토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토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유스케가 기억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것으로 오토는 각본가가 된 것이죠. 둘 사이의 이 일은 놀랄만한 비밀. 그리고 유스케는 이어서 오토의 외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치 범인을 추궁하듯 다카츠키를 향해서 오토가 그간 외도를 했고 수많은 남자의 몸을 갈구하고 상대를 탐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사랑하면서 또한 배신했었다는 말과 함께 그리고 다카츠키를 떠보기라도 하듯 그녀는 자신의 작품에 나오는 배우와도 관계를 맺었고 그 남자를 집에 데려오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유스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유스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나쁜 상상. 어쩌면 다카츠키 전에도 집에 남자를 불러들여서 섹스를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상상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거짓말의 의도 중 하나는 다카츠키를 향한 일종의 공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카츠키에게 마치 너는 특별하지 않다. 너는 내 아내가 탐한 여러 남자 중 하나일 뿐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유스케의 이런 소심한 복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다카츠키를 아프게 하고 싶었을 테니까. 어떻게든 오토는 내게만 달랐다고 말하고 싶었을 테니까. 그리고 그때 다카츠키는 의외의 말을 합니다. 오토가 들려준 다른 남자의 집에 침입하는 여중생 소녀. 전생의 칠성장어였던 소녀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다카츠키는 놀랍게도 유스케가 알고 있는 이야기의 다음을 말합니다. 유스케와의 섹스에서 오토는 분명히 절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이후 이야기를 중간에 멈춥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무언가를 느낀 유스케는 다음날 오토에게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했노라고 말합니다. 분명 오토가 유스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중간까지 오토가 죽기 바로 전날에 들려줬다는 걸 생각해보면 오토는 그 전에 다카츠키에게 이야기를 했으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쩌면 오토가 들려준 그 이야기는 사실 이미 끝이 나 있었고 오토는 그것이 오지 않은 상태로 말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토는 유스케를 시험하기 위해 이야기를 중간까지만 했고 유스케는 다음날 오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노트북으로는 칠성장어를 검색하고 있었으면서 그때 오토는 결심합니다.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다시 유스케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죠. 오토와의 마지막 섹스에서 유스케는 좌절했습니다. 집에 침입한 소녀의 입장에서 자신의 은밀한 비밀이 들키려는 순간이었던 거죠. 소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집에 들어왔다는 것을. 그게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녀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켰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유스케는 그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직감합니다. 팔로 얼굴을 가린 유스케의 모습은 그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카츠키의 이야기에서는 전혀 다른 전개를 보입니다. 침입한 것은 강도였습니다. 또 다른 침입자였습니다. 강도는 자위하고 있는 소녀를 발견하곤 강간하려고 했고 소녀는 저항했고 그 저항의 끝에 그 강도를 마구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그 시체야말로 하나의 증거, 숨길 수 없는 증표. 이제 모든 것은 끝났고 세상은 변했을 터.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소녀는 여전히 밝은 얼굴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대합니다. 하지만 소녀의 입장에서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진짜 벌어진 일이니까. 그리고 소녀는 감시 카메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집에 일어난 변화, 유일한 변화. 소녀는 그것을 근거로 삼아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소녀는 곧 오토입니다.
그녀가 사랑한 소녀는 물론 유스케. 그녀가 증표를 남기고 혼자서 자위를 즐긴 일은 유스케 모르게 행한 자신의 비밀들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야기에서 벌어진 살인 행위는 유스케의 마음을 죽이는 행위, 다카츠키와 몸을 섞다가 유스케에게 들켜버린 일을 말합니다. 분명히 자신이 잘못을 했고 유스케가 그걸 봤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봤나? 의심할 정도로요. 이야기 속의 소녀도 그 모든 것을 나의 망상일 뿐인가 하고 의심했죠. 하지만 감시 카메라는 분명하게, 그 변화는 분명하게 이 모든 일이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무엇이 감시 카메라일까요? 유스케가 마치 다카츠키가 했듯 소파에 오토를 앉히는 체위를 했을 때일까요? 저는 오토가 유스케에게 들려준 그 이야기가 바로 감시 카메라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들려준 이야기, 언제나 또렷이 기억해줬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유스케가 처음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오토는 작정한 겁니다. 감시 카메라의 앞에서 내가 죽였어를 반복해서 말하기로 말이죠. 다카츠키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유스케에게 말합니다. 20년간 함께 살아온 당신이야말로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요. 유스케는 그 말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반박하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다시 미사키와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미사키의 상처 역시 깊기만 합니다. 어머니를 죽여야만 했던 일.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는 유스케의 위로. 차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마지막 룰조차 유스케가 직접 어기게 되고 둘은 담배를 피웁니다. 함께하는 손, 함께 내뿜는 연기. 둘의 유대감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확인됩니다. 다카츠키가 때린 남자는 사망했고 다카츠키는 구속됩니다. 그때 다카츠키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부정하지 않으며 침착하게 경찰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유스케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품게 됩니다. 그 감시 카메라와 잔혹한 살인의 이야기가 지금 다카츠키의 이 이야기였을 가능성 말입니다. 즉, 전부 다 다카츠키의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죽였다를 반복하는 다카츠키의 말은 어떤 고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을 만큼 때렸다.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는 뜻도 되고, 내가 당신의 아내와 부정을 저질렀다. 혹은 내가 당신의 아내를 죽였다. 내가 당신의 아내를 죽였다. 그리고 그 감시 카메라란 다카츠키가 사람을 때리고 나오면서 봤을 공원의 감시 카메라일지도 아니면 가후쿠 유스케라는 이름의 감시 카메라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깊은 인사의 이면에는 어울리지 않는 배역을 돌려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영화는 다카츠키라는 인물의 죄와 고백 그리고 책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스케는 다시 한번 반야 역할을 제의받고 이틀간의 유예 동안에 미사키의 죄의 장소로 갑니다. 8살 소년이라는 하나의 또 다른 인격을 지녔던 어머니의 비밀. 그게 진짜 인격인지 아니면 딸에게 전달하지 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한 거짓된 연기인지는 모르지만 미사키는 그렇게 남은 이야기와 작별합니다. 그리고 긴 포옹 후에 엔딩으로 이어지죠. 이 영화의 가장 큰 이야기는 오토의 죽음과 유스케, 다카츠키, 그리고 미사키의 이야기일 겁니다. 이 이야기는 상실의 이야기고 슬픔과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그리고 죽음을 말하는 작품이기도 하죠.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 역시 무라카미 하루키의 글과 작품과 그의 언어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모든 소설까지는 아니지만 번역된 대부분의 작품을 읽었고 몇 권쯤인가 되는 수필, 산문들도 빼놓지 않고 읽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루키를 비판하고 못마땅한 척하면서도 책만 나오면 단숨에 읽어버리는 게 제 모습이기도 했죠. 하마구치 류스케의 드라이브 마이카를 보면서 너무나 놀랐던 것은 이 작품이 하루키 문학에 대한 완벽할 정도의 해석과 재현이 들어간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독은 하루키를 완전히 체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체화는 단순 반복이나 영상화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마구치 류스케는 하루키의 글을 자신의 식대로 생각하고 상상했고 머리에 떠오른 그 심상을 영화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떠올린 하루키의 이미지를 그려내는 순간, 그것은 여지껏 있었던 그 어떤 하루키의 작품보다도 하루키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원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읽고 자신의 것으로 표현했을 때 더욱 완전해진다는 것은 새삼 놀랍습니다. 이 작품의 완성도가 너무나도 훌륭하고 하루키에 대한 문학적인 해석이 놀랄 만큼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좀 보여주고 싶다. 봤으면 좋겠다고요. 연극에 대한 이 영화의 표현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언어를 넘어선 표현, 유스케는 처음부터 대본을 읽는 것만을 시킵니다. 감정을 다 빼고 그저 또박또박 읽기만 하는 일. 서로의 언어가 통하지가 않지만 누군가는 일본어로, 누군가는 한국어로, 누군가는 중국어로, 다른 누군가는 수어로 말을 하지만 그게 이어져야만 하기에 상대에게 또박또박 읽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상대방의 감정까지 이해하게 되었을 때 언어를 뛰어넘은 교감이 가능해집니다. 제니스는 처음에 잘했습니다. 하지만 지각한 날에는 처음만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유나와 제니스가 연기를 보일 때는 정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그때 유스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일어났지만 관객에게 다가갈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그 무언가야말로 예술이, 내러티브를 포함하는 모든 예술이 추구하는 어떤 순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특유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시간에 종속된 예술이고 그것은 연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와 연극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닮아 있습니다. 특히 연기의 합을 이뤄내고 그 연기와 표현을 통해서 관객에게 무언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더욱 닮아 있습니다. 유스케는 여기에서 언어를 떼어냅니다. 어떤 의미에서 언어란 이해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원흉일지도 모릅니다. 유스케의 연극은 여러 언어를 섞음으로써 실은 언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제니스와 유나가 주고받은 그 무언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깊은 감동과 애달픔을 그리고 놀라움과 경탄을 일으키지만 순간 속에만 존재하기에 잡거나 가둘 수 없는 것. 그 무엇보다도 추상적이어서 언어라는 구멍 뚫린 구물로는 잡을 수 없는 섬세한 것.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순간 무대에서 펼치는 유나의 연기는 그 무언가를 마침내 관객에게 전달합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아무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서는 번쩍 일어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작품이 태어나고 이런 감독이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크게 기를 잃습니다. 이보다 완벽하게 하루키의 원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 영화는 원작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원작의 그늘이라든지 원작의 영향으로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잘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만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딛고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 하루키의 단편을 영화로 만들었음에도 버닝의 이창동 감독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하마구치 류스케의 역작 드라이브 마이카는 더할 나위가 없는 영화입니다. 저는 여전히 아카데미가 이 영화의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일본 아카데미에서 드라이브 마이카가 거의 모든 중요 부문을 휩쓸었는데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일본으로서는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일본의 작가주의 영화들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고무적인 일이니까요.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했습니다. 이렇게 연기를 할 줄 아는 배우들, 일본 영화 특유의 과도한 표정이나 발음, 소리 지르기 없이 담담하게 풀어낼 수 있는 배우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또한 일본어와 한국어, 영어와 중국어가 막 섞이는 상황에서도 모든 장면을 인상적으로 표현한 배우들의 합도 좋았습니다. 연출의 근사함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섹스 중에 나누는 대화들, 다중인격이나 무언가에 대한 표현들, 턴테이블, 오래되었지만 소중히 다뤄서 잘 정비되어 있는 자동차, 담배, 가벼운 온더락 위스키, 대화와 연극과 이야기와 약간의 비틀즈와 호흡과 풍경에 이르기까지 무라카미 하루키와 하마구치 류스케의 만남은 황홀했습니다. 일본 영화 드라이브 마이카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제가 본 일본 영화에서 단연 뛰어나고 지난 20년간 나온 영화 중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작품이리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작품보다도 아름답고 담백했고 우아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아니 앞으로도 누군가와 함께 보고 싶은 작품으로 남을 겁니다. 당연히 꼭 어디서든 추천하는 영화 목록에 들어갈 것 같군요. 누군가가 하루키에 대해서 말한다면 더욱더 말이죠.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